당기순이익 완전 정복 3강.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본업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기순이익은 줄어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본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환율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뒤 마지막에 남는 것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그 아래에서 큰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 비용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첫 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영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본업만 보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빌린 돈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전에는 이자로 10억 원을 냈는데 이제는 50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은 생각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면 먼저 이자 비용이 증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업 밖에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 때문에 최종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 잡혀있던 자산의 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실 역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로 빌린 돈이 있거나 외화로 받을 돈과 갚을 돈이 많다면 환율이 움직이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업의 판매가 좋아져서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환율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율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이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어느 해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해에는 반대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숫자보다 몇 년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일회성 손실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큰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산을 정리하면서 손실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당기순이익만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10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을 정리하면서 80억 원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업을 보면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손실이 내년에도 반복될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손실인가?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회성 손실이라면 다음 해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서 비슷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일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입니다. 기업도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세금은 매년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세금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 증가폭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C기업입니다. 작년 매출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40억 원이 되었습니다. 본업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작년 70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숫자를 발견하면 투자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씩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이자 비용이 증가했는가? 두 번째, 본업 밖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는가? 세 번째, 환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는가? 네 번째, 일회성 비용이나 손실이 있었는가? 다섯 번째, 세금에 큰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현재의 이자 부담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 버는 돈보다 부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한다면 조금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당기순이익 감소라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재무제표 공부가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투자자는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찾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이 두 숫자를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자 비용 증가, 본업 밖에서 발생한 손실, 환율에 따른 손실, 일회성 손실, 그리고 세금 변화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손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인지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을 보여줍니다. 당기순이익은 본업 이후에 벌어진 일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두 숫자의 방향이 다르면 오히려 좋은 공부 기회입니다. 그 차이 속에 기업의 부채가 보일 수도 있고 투자 손실이 보일 수도 있고 일회성 비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당기순이익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면 감소했다는 사실보다 왜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숫자의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당기순이익, 완전 정복 4강.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당기순이익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처음 보면 아주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기업이 최종적으로 남긴 돈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시작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매출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본업에 필요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 본업 밖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 세금, 여러 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남는 돈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최종 성적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본업의 실력까지 반드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2배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50억 원입니다. 본업에서는 이익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기순이익은 2배가 됐을까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팔면서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익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만 보고 기업의 본업이 2배 좋아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매년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 번 발생한 이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일회성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면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이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품을 더 많이 팔아서 늘어난 것인가?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늘어난 것인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자산을 팔아서 한번 크게 늘어난 것인가?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자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B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100억 원, 올해도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본업의 이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자로 3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자로 10억 원만 냅니다. 그러면 본업이 그대로여도 마지막에 남는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물을 팔아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채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기순이익 증가, 좋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증가했는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의 영향입니다. 어떤 해에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비슷해도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금 감소가 앞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이번 한 번의 효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기업은 본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을 팔면서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본업의 성장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익의 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됐다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00억 원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기업의 매출이 1000억 원, 1200억 원, 15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100억 원, 130억 원, 17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도 70억 원, 90억 원, 12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매출 성장, 본업의 이익 성장, 최종 이익 성장,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D기업의 매출은 계속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팔았는가? 투자 이익이 발생했는가? 세금 효과가 있었는가?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해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해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110억 원, 그 다음 해 130억 원, 그리고 150억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과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300억 원, 그 다음 해 50억 원, 그리고 다시 200억 원.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왜 순이익이 크게 움직이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단기 순이익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주가 수익 비율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 이익 때문에 갑자기 커지면 주당 순이익도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도 겉으로는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이익이 다음 해 사라지는 일회성 이익이었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 하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5가지 질문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도 함께 증가했는가? 두 번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했는가? 세 번째, 단기 순이익이 늘어난 이유가 본업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는가? 네 번째, 자산 매각이나 투자 이익 같은 일회성 요인은 없는가? 다섯 번째, 이 순이익 증가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하면 단기 순이익 증가를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 이익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기업 무조건 나쁜 기업이란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업에서 만들어진 이익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좋고 나쁨을 너무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 증가가 곧 기업 경쟁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지, 순이익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회성 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반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단기순이익도 성장하고, 실제 현금까지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단기순이익이라는 숫자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벌었는가, 그리고 이번에 벌었는가 보다 계속 벌 수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이 단기순이익 증가를 제대로 해석하는 핵심입니다.